그 영아 유기 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또 심각하다는 게 더 놀랍기도 한데 왜 그런 거죠? 요즘 가뜩이나 아이가 없어서 난리인 사회인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게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또는 부모가 전혀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를 낳았는데 그래서 감당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유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방임과 유기는 잘못하면 아동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학대 행위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사망 유형에서 유기로 인한 방임이 35.3%나 됐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진 아이를 야산에 묻은 혐의로 낳은 지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는 구속됐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조차도 누구한테도 얘기 못할 텐데 베이비박스 마저 없다면 이 아이는 정말 그냥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베이비박스는 국가가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넣으면 그래도 죽기 전에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 건데요. 근데 이거 사실상 유기거든요. 베이비박스에 두고 갔을 경우에는 친권이 정식으로 포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절대로 입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디 가서 자라느냐? 결국은 아동시설에 가서 18세까지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권리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더라도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밀의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인한테만 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옆에 있는 어른들이 보시고 내가 직접 도와주지는 못해도 이런 도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자꾸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하늘에서 뭐가 갑자기 떨어져서 아이가 회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들, 진짜 세금이 쓰여야 되는 곳들, 그런 곳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쌤, 아까 전에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더 어렵고 힘든 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애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그런대로 충분하지만 요게 없는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언가 없다는 건가요? 네,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부족한 것? 바글바글하다. 우리 저렇게 놀았어 골목에서.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 오를래 개구쟁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하, 나온다, 나와. 술래잡기 하면서 놀고 있는데 왜 여기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왜 여기서 오냐고. 어린이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셨어요? 어린이 아무에게도 자유가 있답니다. 놀 권리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로운데 그럼 시간이 없다는 이것이 바로 시간인가요? 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간도 없어요. 놀 데도 없어요. 공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없다. 네, 그래서 놀 시간과 놀 공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루덴스니까 역시 네. 춤을 추는 인간 아닐까요? 네. 룰 댄스인가요? 룰 댄스. 뭡니까, 네. 놀이하는 인간 또는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유희하는 예, 인간. 놀이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인간관입니다.
유아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의 놀이가 아이의 발달에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해온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논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부린다는 것이 아니고 놀이를 통해서 창의성, 또 상상력, 사회성, 그리고 자신감을 배우고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학원 다니느라고 시간도 없어요. 친구를 사귈 시간도 없고 놀 시간도 없는데 놀 공간도 없다고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놀 줄 모르는 세대로 이제 자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사실 아이가 놀 시간이 없는 건 이렇게 부모가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퇴근을 할 때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너무나 긴 시간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은 12시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최소한 6시, 7시까지 누군가는 이 시간을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러면 학원이 좀 돌봄도 해주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그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제공해왔던 돌봄 교실은 엄마들 표현이 로또라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그래서 이제 요새 늘봄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에도 돌봄 선생님이 있어서 좀 더 오랫동안 봐주는 그런 것들을 다 보편화시키자 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킹맘들의 비애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 한 사람의 총 근무 시간이 1년에 1904시간이래요. 근데 이게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선 거래요. 저도 워킹맘으로 한 40년을 살았으니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저는 이제 커리어를 막 개발하고 있을 때니까 정말 신경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큰딸아이가 당시에 뭐 유치원 이렇게 다녔는데 쫓아다니면서 쫑알쫑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야? 엄마 옷 좀 갈아입고 좀 씻은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 좀 하자 이러는데 그다음에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숙제는 다 했어? 내일 학교 준비물은 뭐야? 똑같죠?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 나는 아이를 관리했지 소통하고 돌보는 걸 잘 못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바뀌어줘야죠. 지금 뭐 육아휴직도 하고 출산 휴가도 있고 요양근무도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13살 미만의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대해서는 양성평등하게 이런 제도들을 더 잘 쓸 수 있고 노동시간도 줄여주고 그래서 그 줄어들어간 노동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에게 일자리도 더 제공하고 그래서 개인이 그렇게 꼭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사회가 죄책감을 갖지 않고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아이들도 행복하고요. 출생률 문제도 이렇게 계속 위기 이런 얘기를 조금 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승현 아나운서 들어가요 이제. 네. 들어가세요. 저 지금 퇴근할까요? 네. 오늘은 좀 일찍 빠져서 아이 좀 보러 가도 될까요? 그래. 아, 그럼 잘 그 남편분 여기 부탁드리고. 앉아 계시라고. 자, 오늘은 그러면 좀 봐서 날라가세요. 얼굴에 자꾸 밟혀가지고 지금 수업을 못 듣겠어요. 아니, 정말. 지난번에 저출산 얘기할 때 그때 들었던 얘기는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다. 근데 오늘은 또 어린아이 특집을 하니까 이번 또 어린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온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 도대체 누가 행복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또 모든 것의 원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시간이 없어 내가. 잠도 부족해.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스트레스 꽉꽉 쌓이고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인 얘기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네네. 근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야. 와. 굉장히 아이들. 기형적이죠. 네. 아.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청년이 되고 행복한 청년이 행복한 어른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이일 때 이렇게 불행한데 행복한 청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을 만든다는 아주 간단한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수면. 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022년에 여성가족부가 통계를 내놨는데요. 평일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6.7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5.8시간. 5.8. 뭐 이렇게 5시간, 6시간이 채 안 되잖아요. 평균이 5.8이면? 잠을 잘 못 자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면역력도 저하되고 또 감정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체중도 증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참 걱정 많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애들이 살아요. 그런데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아동기를 보내왔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는 어른이 된다는 거죠. 네. 전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는 게 배우는 거다. 저는 항상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를 너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서 충청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자연에서 주는 색감, 뭐 모든 감각을 난 시골에서 배웠다고 생각해서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시골에서 얻은 그 배움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 활동, 외부 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조금 전에 보신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 살고 있거든요. 뭐 공놀이를 자제해 주세요. 뭐 큰 소리를 자제해 주세요. 이런 비슷한 문구들이 있어요. 진짜 어린이 공원인데 공놀이를 하지 말라는 게 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들을 점점 뭔가 적게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속상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진짜 유빈 씨 말에 너무 동의하는 게 아이랑 같이 놀이터를 가잖아요. 그럼 일단 굉장히 주변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혹시나 불편하신 분이 있는지 저희 아이가 목소리가 또 크거든요. 아하, 벌써 엄마가 직업이 말하는 거라 그런지. 네, 그래서 타고 났어요. 복식호 벌써부터 가능해서 굉장히 맞아요. 가슴 졸이면서 항상. 야, 그 우리 때만 해도 골목에서요 축구공으로 야구공으로 놀다가 그쵸. 유리창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집주인분들이 나와서 야, 이놈 새끼들아! 그럼 우리 막 도망가고 숨고 그러고 나서 에휴, 애들이 놀다가 깰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은 요즘은 힘든데 주변 분들이 저 정도는 다 이해를 해주셔야지. 요즘에 유리 깨면 바로 고소일 것 같은데. 살만한 세상이 아니야.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린이 공원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아이들의 입장보다는 불편한데? 시끄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입장이 우선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민 입장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주위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만한 제대로 된 공간에다가 그렇죠.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안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쪽에 다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제 제가 외국 학회에 좀 나가봤는데요. 그 영국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진짜 보니까 깜놀할 정도로 심각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노키즈존이 있냐.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노키즈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때는요. 동의하세요? 노키즈존인가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시끄러우면 뭐라 했잖아요, 그냥 바로. 그럼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들은 네. 애들이 시끄럽거나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리 와. 라마. 밥 먹어. 이게 있었거든. 요즘은 잘 안 하시더라고. 유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노키즈 가게를 가본 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아이는 아이답게 뛰어놀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주의를 시키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에 의해서 조금 불편했다라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하기는 아이들은 피해자가 아닌가. 한편으로는 또
노키존이 이만큼 생긴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키즈 카페 이런 게 또 엄청 생겨요. 그러니까 또 결국은 자기들이 결국 자유시장 경제처럼 갈 길 간다. 이게 또 생기는 건 생긴다. 노키즈존에 찬성하시는 입장인 것 같고요. 아니 뭐 이제 갈 길 가라 뭐 이런 정도 입장에서 이제 갈 길 가라는 정도 입장에서 네, 갈 길 가라. 아니 너무 아니 명식 어머니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명식 어머니 아니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허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70%를 넘어갑니다. 허용할 수 없다. 노키즈존 안 된다가 20%가 채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놀이터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노키즈존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시각은 철저하게 성인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아동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부족하나? 이런 면에서 좀 걱정스러워요. 부모하고 나들이를 갔는데 부모가 면전에서 거절을 당해요. 못 들어오라 그래서. 근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애들이 있어서 그렇다. 애들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위축되고 내가 아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한두 군데 정도 거절당하면 그럼 부모는 그때쯤 되면 화를 내게 되죠. 아니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래. 근데 아이들이 듣기에는 나한테 화를 내지는 않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가 화를 내니까 되게 입장이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출생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을 기르면서 사는데 불편함이 적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조차도 자유로운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면 과연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싶을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차별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키즈존은요 연령 차별임이 확실해서 앞으로는 노 시니어 존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몇 년 후에 거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 시니어 존 안 됩니다. 사실은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건 연령을 이유로 해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비차별의 원칙, 아이들은 절대로 연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택적으로 허용해도 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유빈 씨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부 부모 때문이다라고 78%나 되는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그게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싫은 게 아니에요. 어른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원인부터 우선 봐야 하는데 아동이 혐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동을 키우는 일부 어른들의 잘못된 자세가 혐오의 대상인데 억울하게 아동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도덕심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이나 기준들은 가치관은 부모가 일관되고 분명한 양육 태도를 가지고 보상과 벌에 일관된 기준을 줄 때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가서 당연히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매너를 못 지키면 부모가 불러서 그러면 안 돼. 앉아있어. 우리랑 같이 식사하는 거야. 다른 분들 식사 시간에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이런 얘기 해야죠.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실 때 연령을 고려해서 장소를 선택해야죠. 부글부글 끓는 찌개라든지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불판을 두고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식당을 아이가 조금 말을 길을 알아듣고 위험하다는 걸 알 때까지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골목길에서 애들이 뛰노는 소리가 그립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공놀이는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식당조차 부모하고 같이 가지 못하게 한다면 되게 모순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의견이 갈리는 뭐 이런 분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회에서 좀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도 절대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저 끼니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식량이 없어서라기보다 아이들이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이나 또는 아이들이 밥을 챙겨 먹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지도를 할 사람이 없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야 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비준을 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사실은 잘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동들 중에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실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아동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는 중도 입국 청소년, 외국에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한국에 와서 결혼한 부모를 따라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한 처우,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든가 출생신고가 안 됐다든가 이래서 미등록 아동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필리핀 국적의 이 여성은 비자가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됐습니다. 지난해 딸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아플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주위에서 돈을 빌립니다. 병원비는 비싸요, 약도 비싸요. 애기가 많이 아프면 안 돼요. 장애 아동의 교육권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돌봄이 위기에 있는 아동, 네. 이런 아동들이 다 우리 곁에 있는데 잊혀지기 쉬운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영케어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젊은 돌봄. 집안의 생계나 부모님 이렇게 아픈 부모님들 돌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 아닌가요? 젊은이 아니라 어린. 어린. 그래서 어린 케어러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영케어러라 부르는데요. 한창 사랑받고 보살핌 받아야 할 나이에 오히려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어린이들 이야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보호자를 오히려 돌봐야 하는 아이들. 정부 차원의 공식 분류도 통계도 아직 없습니다. 사실상 복지 사각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에요. 아빠랑 동생이랑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거동을 못 하세요. 그래서 청소, 빨래, 요리, 집안일은 다 물론 이 친구의 몫입니다. 아빠가 병원 가실 때 동행도 해야 하고 아빠가 용변을 보실 때 그 부분도 뒷수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하거나 또 동생한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뭘 못하거나 이런 날은 학교 결석,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고요. 지각도 굉장히 많아요. 결과가 뭐겠습니까?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돈도 점점 더 없어질 건데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영케어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아마 영케어러가 18만 명에서 29만 명 사이일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중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아동은 성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역할이 역전되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조례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동 권리를 보장하려면 정말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되고 어른 중심이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된다? 특히 이웃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또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니까 또 어떤 법들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아동기본법입니다. 아동 권리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는 기본법의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동과 관련된 법률들은 아동을 권리 주체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아동들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호하고 돌봄 대상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대상 아동은 물론이고 일반 아동의 권리도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하면서 많이 침해되는 걸 봤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아동 중심의 법률이 있어야 아동 권리 실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 또 제도도 만들고 사람도 파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영국이나 독일들은 이런 제도들을 다 통합해서 영역별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거고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까지 다 명시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작년 4월에
아동기본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아동가정청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도 만들었거든요. 子ども真ん中子ども家庭庁今後は総理大臣の下に置かれた子ども家庭庁がリーダーシップを取りながら子どもの視点に立って取り組みを進めていきます。 근데 일본은 출생률이 1.3입니다, 지금. 근데 0.7인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근데 이거 만들려면 저는 아동기본법 있어야 하고 뭐 정부 조직 개선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있어야 하겠죠. 2022년에 이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권리 포럼을 5번 하면서 그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 조항들을 다듬고 있었고요. 정부와 국회가 이제 이 아동기본법을 잘 밀어주셔야 하는데 최근에 약간 좀 관심이 식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동을 대신해서 아동 권리를 더 옹호해주고 대변해줄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역할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22대 국회가 곧 개원할 텐데 아동 정책과 아동 권리 실현에 관심을 기울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입법 활동을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한 군데 어디 좀 들어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국회가 아니면 네, 정부로. 아니 근데 초반까지만 해도 어린이날 노래 부르면서 제가 또 방송 선생님 따라해보고 참 재밌고 밝기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까 참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쌤, 대한민국 어린이들 어떻게 행복한 나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돼야죠. 저는 이제 한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것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잘 보여주는 지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온전한 인격체 그리고 권리 주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아이는 처음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들도 부모가 된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는 동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여기.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대국, 문화대국 이런 수식어도 좋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